1. 있다고 다 보여주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도 오래 바라다 보면 은근히 드러납니다. 실눈을 뜨고 그 작은 별빛을 응시하다 보면 또 가끔 이런 생각이 스쳐요. 아, 나 지금 도대체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해가 바뀌고 케이크 위에 초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는 나는 과연 어른인가? 아니면 그저 나이 든 사람일 뿐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고개를 듭니다. 오늘 소개할 책, 김종원의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을 해주는 책으로 읽힙니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세익스피어를 불러내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을 비춰줍니다. 세익스피어는 연극 무대에서 인간의 욕망과 고통, 품격과 몰락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그려낸 작가였잖아요. 그의 문장들은 단순한 문학적인 장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처럼 다가옵니다. 책을 펼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품격은 무엇으로 쌓이는 걸까? 가치 있는 선택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때로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직장에서의 갈등에서, 혹은 혼자 불 꺼진 방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순간마다 이 질문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자는 세익스피어의 문장에서 길어낸 지혜를 통해서 그 물음에 작은 표지판을 세워줍니다. 이 책의 특별한 매력은 그 필사라고 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읽고, 곱씹고, 손으로 직접 옮겨 적는 그 과정에서 문장이 내 것이 되고 삶 속에서 반짝이며 살아납니다. 마치 오래된 고전을 손끝으로 다시 호흡하는 듯한 그런 경험이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삶의 자본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저축통장 같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조금씩 채워 넣다 보면 언젠가 내가 지쳐서 흔들릴 때 꺼내 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네, 단단하고 품격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린 작은 문장과 생각이 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세익스피어의 문장을 통해 어른이라는 길 위에 서고 싶은 이들에게 건네는 지적인 선물입니다. 오래된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결국에는 웃는 자가 이긴 거야. 당장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즐길 겨를이 없는 순간들이 있다. 삶의 즐거움은 가장 나중에 즐길 거야. 그때까지는 치열하게 살겠어. 즐기라고? 아니야. 지금 나한텐 그런 여유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여유를 가져야 할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몸만 늙은 노인이 된다. 그저 늙기만 할 뿐 그 안에 어떠한 지혜나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아닌 노인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목숨만 부지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익스피어가 결국에는 웃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늘 매사에 시니컬하게 반응하며 쉬지 않고 끌려가듯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 1. 어려운 문제는 느긋하게 관찰해야 풀린다. 2. 바쁜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 3. 자동문도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야 열린다. 바쁘고 힘들수록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내쉬며 자신에게 여유를 선물해야 한다. 몸도 쉬어야 하지만 내 마음과 감정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바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태어난 것이며 모든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 곧 목적이다. 쉴 수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쉼표를 스스로 찍을 수 있어야 마침표도 원하는 곳에 찍을 수 있다. 내 하루를 즐겨야 내가 더 빛난다. 어지러운 긴장 속에서 벗어나야 현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현명이 지기 전까지는 늙지 말아야 한다. 1.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마라. 2.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3.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마라. 4. 걷느니 말 타고 다닌다고 말하지 마라. 5.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6. 단판에 승부를 걸지 마라. 7. 이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라. 아름답고도 고귀한 이 7가지 말은 모두 세익스피어의 진실한 조언이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빗바라지 않는 그의 조언을 꼭 차분하게 필사해 보기를 바란다. 정말 그렇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또한 경험을 쌓았다고 모두 경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한다. 현명해져야 함을 실감할 때 세익스피어의 7가지 조언은 아주 큰 힘이 되어준다. 늙는 건 쉬운 일이지만 현명해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약 나이 40이 지난 상태라면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반드시 지금이라도 현명해지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7가지 조언을 매일 낭독하고 필사해보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다를 것이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주어 가장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을 찾아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상을 보라. 온라인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있다고 다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람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있다고 다 보여주지 않고 안다고 다 말하지 않는 삶은 깨달은 어른의 삶이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숨을 쉰 횟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내 가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근사한 시간과 경험을 얼마나 얻었는가에 있다. 세익스피어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근사한 시간과 경험으로 삶을 채우게 될 것이다. 내 삶은 무작정 빠르기만 뛰는 한낱 경주가 아니다. 과정을 천천히 즐기며 삶의 행복을 더하는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다리 떠는 습관을 빠르게 고쳐야 하는 이유. 부끄럽지만 인간이라서 울 수밖에 없다. 본성과 습관은 참 버리기 어렵다. 다리 좀 그만 떨어.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지겹도록 자주 듣거나 누군가에게 하게 되는 말이다. 내가 굳이 이 주제로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리를 떠는 모습이 보기 싫거나 어른들이 말하듯 복이 나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일단 다리를 떨게 되면 스스로도 불안해지고 괜히 초조해진다. 성격이 조급해질 수 있으며 독서나 글쓰기 혹은 공부 등 집중력이 필요한 일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에게 최악이라는 말이다. 물론 다리를 떨어야 집중이 잘 되어 공부 효율이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생각의 방향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서 나도 한번 나를 바꿔볼까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익스피어가 습관을 고치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도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았던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한 이유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소한 건 결코 사소하지 않다. 다리를 떠는 습관도 마찬가지여서 그러한 습관이 나중에는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같은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만한 사람 5명이 모여 있으면 모두가 다리를 떨지는 않아도 놀랍게도 각자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산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 중에는 산만하거나 조급한 사람들은 해내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흔들리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일단 다리를 떠는 것처럼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좋다. 남의 이목 때문이 아닌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나를 위해 좋다.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나를 위해 해낼 것이다. 스승은 내가 배울 준비를 마치면 나타난다. 젊은이들에게 가볍게 입는 격식이 없는 옷은 위엄과 수준을 보여주는 노인의 예복만큼이나 잘 어울린다. 세익스피어의 말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다. 청년과 노인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이다. 젊은이들에게 노인의 예복을 입힌다고 갑자기 연륜이나 깊이가 생겨나는 건 아니다. 노인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이처럼 격식이 없는 가벼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갑자기 활력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젊어지는 것이 아니다. 옷도 어울리는 나이와 시기가 있는 것처럼 배우는 과정 역시 시기가 따로 있다. 내 눈앞에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바로 배움의 과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살면서 아마 자주 경험해봤을 그 과정을 7개의 문장으로 정리했으니 과거를 회상하며 읽어보라. 1. 배움은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려는 자의 몫이다. 2. 배우려는 준비를 마쳐야 스승이 보이는 법이다. 3.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깨우쳐야 한다. 4. 그럼 비로소 사방에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 5. 깨달음은 남이 주는 게 아니며 스스로 손해주는 자의 몫이다. 6. 모르는 걸 알아야 채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7. 깨달음은 결국 마음과 의지의 문제다. 누구든 다시 태어날 정도의 강렬한 깨달음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에 마땅한 스승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는 주변이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 내 스승은 사방에 이미 가득하다. 스스로 배울 준비를 마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앞에 서 있어도 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깨달음만 얻을 수 있다. 좀 더 수준 높은 깨달음을 원한다면 나 자신이 거기에 걸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읽고 쓰는 나날을 꾸준히 반복하며 스스로의 수준을 높여서 배울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러니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비움이라는 준비를 마쳐야 채울 수 있다. 지갑은 얼마든지 잃어도 괜찮으니 이것만은 지켜라. 내 지갑을 훔친 자는 쓰레기를 훔친 것이고 지갑은 결국 수많은 사람의 손을 옮겨 다닐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친 자는 비록 부자는 되지 못하겠지만 나를 정말로 가난하게 만든 것이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멋진 말이다. 그러나 이해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보인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이름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최선을 다한 세월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은 경력이나 가치를 뜻한다. 하나 묻겠다. 무언가를 잘하게 되거나 원하던 걸 얻게 되면 영원히 행복할까? 아주 잠시 동안은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그 좋은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아련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는 서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던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면 혹은 새롭게 시작한 글쓰기나 독서, 마케팅이나 기획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서툰 시절과 모든 게 부족한 이 시간이 지금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오직 지금만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감정을 얻을 수 있는 때야. 이 힘든 시간이 모여 셰익스피어가 강조한 나의 이름이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은 결국 내 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내 이름은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가치 그리고 모든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지갑은 얼마든지 가져가도 괜찮지만 이름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쓴다. 내 모든 삶을 바쳐서 증명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많은 돈을 잃어도 나는 가난해지지 않지만 이 짧고도 단순한 이름 석자를 잃게 되면 완전히 가난해진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가치를 사는 내내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자꾸 칭찬과 아부를 하면 초심을 조금씩 잃게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심이 무너지면 힘들고 어렵게 쌓은 내 이름이라는 탄탄한 성도 무너진다.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틈틈이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내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나간 나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달아야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다. 잘 하려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분투하며 애를 쓰던 시절이 나중에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니까. 잊지 말고 평생 그 마음을 지키자. 예쁘게 바라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다. 자기 일에 무심해지는 것도 결국 하나의 습관이다. 할 일 없는 사람의 손이 더 예민한 법이니까. 세상에는 어떠한 일을 보았을 때 예민하게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의식하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하루는 내가 운영하는 SNS에 아이와 함께 보면 좋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글을 쓰자 이러한 식의 댓글이 달렸다. 요즘에는 다큐도 시청률에 민감해서 별로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든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실은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뿐이다. 그래서 세상을 더 섬세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참 감사합니다. 시청률에도 신경을 쓴 덕분에 다큐멘터리가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네요. 오히려 대중성도 놓치지 않으니까 다큐를 보며 그러한 감각까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익스피어가 말한 예민한 사람과 섬세한 사람의 차이다. 이들에게는 같은 자극과 사건이 주어지지만 각각 전혀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처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세익스피어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하여 자기 일에 무심한 사람이 되는 삶을 경계했다.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자꾸 타인의 삶을 예민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하다. 유독 어떠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진 않는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에 어떠한 사람에게 멋진 일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예쁘고 훌륭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예쁘게 바라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고 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흉측하게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나의 수준이다.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것만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내 삶과 내게 주어진 일에 애정을 갖고 좀 더 섬세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친구의 결점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할 일이다.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친구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누구에게나 결점이나 단점은 있어. 좋은 친구라면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자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세상이 진리라고 강요하는 게 있다면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진리라도
내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타인의 단점이나 결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평생을 함께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아주 사소한 결점 하나도 죽는 날까지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고 돌아서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셰익스피어는 친구의 결점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정말 생산적이며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이해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 내면의 수준이 신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보통의 인간에게는 이해보다는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진실한 친구라면 그의 결점이나 단점을 최대한 참고 견뎌야 한다. 물론 무작정 견디라는 말은 아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생각이다. 본래 좋거나 나쁜 것은 대부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단점과 결점을 좋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다. 친구가 그랬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친구의 이러한 습관에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친구의 결점을 좀 더 좋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결점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최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왜 그대는 인생을 걸고 살지 않는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에 맞는 행동력과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사는 게 두렵다고 하면서 어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평생 이러한 변명을 하며 비겁하게 살 생각입니까? 인생을 걸고 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저 치열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인생을 걸고 살라는 건 자신의 일을 선택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말이다. 왜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느라 아까운 인생을 모두 허비하는가? 알고 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딱히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남들처럼 사는 게 안전하다는 세상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왜 고귀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생명이 주어졌겠는가? 생계를 걱정하고 살라고, 남들처럼만 살라고 그 아름답고 귀한 심장과 두 눈이 주어졌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일을 하라고. 두 눈으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실컷 보고 마음에 담으라고 주어졌을 것이다.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말은 아예 삶에서 지워라. 도박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최고의 재산을 걸고 아낌없이 조금의 후회도 없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당신의 일을 시작해라. 그러한 시작이라면 언제라도 늦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할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한 번, 자신의 의지로 또 한 번 태어나야 완벽해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고르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빡빡하게 채우려다가 정작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웃음은 미뤄두고 여유는 사치라고 여기고 앞만 보면서 달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여기에 셰익스피어의 질문은 명쾌했습니다. 결국엔 웃는 자가 이긴다는,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봐야 너만 소녀라고 하는. 맞습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조차 나를 위해서 허락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어른이 아니라 그냥 늙은이로만 남을 겁니다. 또 배우는 일 역시 그랬지요.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배우겠다라는 준비가 갖춰졌을 때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 곧 스승이 되어 다가온다는 것. 아침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도, 길가의 작은 잡초도, 심지어 불편한 충고를 던지는 사람에게조차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뭐였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챕터의 글이 이거였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지 않은 게 없다는. 같은 세상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는 전혀 다른 빛깔을 띱니다. 예민한 눈으로 본 풍경은 늘 흉하다가도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면 못난 것조차 제법 아름답게 다가오는 법이지요. 쉴 수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야 배울 수 있으며 예쁘게 볼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가 바로 이게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싶었던 전부가 아닌가 어설프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커다란 성공이나 화려한 결승점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쉼표와 미소, 또 배움과 시선으로 완성되어가는 여행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늘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붙잡고 싶은 계절이지요. 찰나의 순간마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보내면 아까워서 죽을 것만 같은 이 가을, 여러분들 부디 오래